요즘 박정민 씨가 1인 출판사 운영하면서 출간한 책 아시나요? 아,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뭐 오디오북으로 먼저 출시했다가 종이로 뭐 출간했다는 그 책 말이죠? 네, 저도 그 취지가 좋아서 그 책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 첫 여름 완주라고 하네요. 소설 처음 시작이 이제 주인공 손열매가 친하게 지내던 수미 언니로부터 사기를 당한 내용으로 시작된다죠? 맞아요. 처음에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면서 나온 내용이죠. 그럼 의사가 그 손열매에게 친한 친구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손열매가 돈 빌려서 친구가 증발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맞나요? 손열매 씨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기는 아니다. 사기는 의도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명확하게 해요. 아, 법조인도 아닌데 되게 명확하게 그런 걸 알고 있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빌리고 모두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가 아니에요. 그럼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거 있을까요? 처음부터 돈을 빌릴 때 돈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꼭 갚겠다, 변제할 의지는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풀리면 꼭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지 않나요? 변제할 능력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알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를 알았다고 하면 사기는 아예 해당하지 않지만, 보통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잠시 이번 달만 월급 돌리고 다음 달에 다시 변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다음 달도 계속 감감무소식인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원래는 한 달 후에 돈이 생길 사정이 있었는데 사정 변경이 생겨서 거기서 뭐 사기를 당했다던가 다른 사람이 파산을 했다던가 그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또 사기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게 케이스마다 정말 너무나도 다양하고 사정 변경이 어떤 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또 고의를 판단하는데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 뭐 내가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한 경우에는 거의 사기가 성립하지 않죠. 맞습니다. 변제기 약정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언제 내가 꼭 돈을 갚겠다, 뭐 구체적으로 사실 약속했다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조금 애매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하면서 뭐 명품을 과시한다던가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고급 뭐 선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력이 충분하다는 걸 과시를 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채무가 이미 뭐 몇십억에 달하고 뭐 파산 직전이었고 그런 상황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히 속인 거가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내가 돈을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빚을 갚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용도로 다 써버렸을 경우에는 용도 사기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있죠. 네, 그렇게 아예 처음에 빌려준 용도랑 전혀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용도 사기가 따로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입증하기는 쉬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좌 내역만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산 상황이 괜찮아서 갚으면 피해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뭐 갚고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갚으면 처음부터 아예 고소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보통 돈을 갚지 못해서 고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집행을 하면 되지 않나요? 재산 있으면? 재산 있으면 집행하면 되는데 사실 민사소송이 오래 걸리고 또 보전 처분, 그러니까 가압류나 압류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에너지가 소비되다 보니까 보통 형사사건을 먼저 고소하고 여기에서 이제 합의 명목으로 이렇게 변제받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수사관들이 그걸 협조적으로 봐주질 않아요. 아이고 뭐 채무불이행 아니냐, 그럼 민사로 해결하세요 하고 그냥 뭐 이거 굳이 이걸 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좀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들, 그러니까 보통 돈을 빌리면서 했던 그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용 이런 것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기망행위랑 편취범위랑 이런 거 판단하기 용이해서 아마 수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요새 투자 사기가 좀 기승이고 코인 투자 사기 무슨 투자 사기라면서 좀 약간 복잡한 투자를 이제 설명하면서 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투자는 수익이 나면 비율대로 나누고 손실이 나도 비율대로 손실을 분담하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보통 그거를 사기로 의율하진 않는데 투자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거 어디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나눠줄게.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곳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백하게 사기가 해당합니다. 만약에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돈을 빌려줬는데 주식 투자가 아니라 만약에 코인이나 좀 더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전혀 달라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넘어선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자산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손실로 이어졌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맞습니다. 거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훨씬 많이 올라서 괜찮았을 텐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마음에 남았던 문구 중에 하나가 박정민 씨가 마지막에 쓴 자필이 있어요. 온전히 완주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이런 문구를 작성해 주셨거든요. 정말 소년매 씨처럼 사기를 당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몫을 다 감당하고 완주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